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터뷰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동반 사퇴하라는 압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영상 잠깐 보시죠.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추윤 갈등이 정점을 향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 징계가 나왔었죠. 그때 같이 물러나면 징계하지 않겠다는 압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단칼에 선을 그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다시 반문을 꺼내던 오늘 민주당에선 윤 전 총장을 향한 공세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내노란 물도 이런 내노란 물이 없습니다. 오만도 이런 오만이 없습니다. 최소한 검사 시절 본인이 내세웠던 엄격한 잣대 앞에 본인과 가족의 모든 의혹을 세워놓고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내 논문 의혹이 윤 전 총장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안이라며 집중 포화에 나선 거죠. 이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의 반응은요? 너나 잘하세요. 부인의 일을 검증 대상으로 삼기 전에 자당 대선 후보,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 논문부터 검증하라고 받아친 거죠. 더 독해진 윤 전 총장의 반문 정서, 반사광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주제, 추윤 동반 사퇴, 압박이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경향신문과 윤석열 전 총장이 인터뷰를 했죠. 추미애 당시 장관과 동반 사퇴하면 징계 없던 걸로 하겠다라는 당시 정부 청와대 측의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오늘 기자들의 이 질문이 있자 청와대 관계자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걸 압박이라고 규정을 해야 될지 문제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얘기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김종혁 센터장님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사퇴 압박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있었다고 보죠. 왜냐하면 일단 기자들 감으로도 이 해명 자체가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명백히 사실이 아니면 그건 왜 어떻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또 그다음에 청와대는 민생과 방역을 챙기기에도 바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글쎄 청와대가 민생과 방역을 그렇게 뭘 그렇게 잘하고 있나 하는 약간의 좀 반발심 같은 것도 생기긴 하는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이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어떤 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만약에 정말로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계속 싸워서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둘 다 사퇴시키면 돼요, 대통령이. 둘 다 불러다가 국민들한테 이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계속 다투는 바람에 국민들한테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두 사람 다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내보내면 돼요. 그랬으면 아마 상황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찔끔찔끔 너 징계 안 할 테니까 동반 사퇴라고 얘기하는 게 임명권자가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고 그게 지금 현재 이 정부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리고 결단력이 부족한 것의 모습이랄까 이런 거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죠. 때문에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임명권인지 임면권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면직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해석도 있고요.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답답해했어요. 불안해하고. 아니 저렇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또 국민들의 그런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왜 대통령이 가만히 두고 계시냐. 그러면 둘 다 면직시키고 책임을 물어야지. 왜 대통령이 저기에 대해서 결단을 못 내리냐. 그래서 추미애 장관 편을 드는 거냐.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윤석열 총장은 우리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이다. 이게 잘 지내라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근데 추 장관이 말을 안 들었어요. 작년에 11월 30일 날
정세균 당시 총리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다 물러나는 게 맞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다 대통령한테 주례회동하면서. 근데 바로 다음 날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로 들어갔어요. 예. 대통령 면담을 했습니다. 독대를 했어요. 그 독대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모르겠지만 뭐 물러날 수 없다고 얘기했겠죠. 법무부는 그 사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세균 총리가 그런 거 건의한 거 사실 아니다 얘기하고 12월 1일 날 다음 날 바로 예. 윤석열 청장에 대한 그 이 직무 정지 결정이 부당하다 이게 법원에서 지금 결정이 화면에 이제 나왔습니다. 당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 보도가 이제 12월 1일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세균 당시 총리가 총리로서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라고 얘기했고 12월 1일자니까 이제 전날인 11월 30일 날 한 게 다음 날 신문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공개적으로 총리가 본인의 권리 하에서 권한 하에서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재청권자니까 특히 장관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뭐 윤석열 총장한테 누가 찾아와 가지고 대통령의 의중임을 비치면서 당신 그만두면 징계 없던 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죠. 예. 그러나 이제 좀 아쉽고 안타까운 대목은 그보다 훨씬 더 진작에 이 추윤 갈등이 점점 더 막다른 길로 치달을 때 왜 대통령께서 그런 결단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법원에 가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뭐 직무정지가 말하자면 이제 퇴짜를 맞은 거죠. 퇴짜를 맞고 나서부터는 일종의 이제 정치적 압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총장이 버텼죠. 그럼 누가 물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물론 이제 본인 신상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윤 총장이 하는 얘기를 100% 다 믿을 수 예, 일단 없더라도 본인의 주장이죠. 당시 정황은 그런 정황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데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오늘의 윤석열을 키운 건 거의 한 반 정도는 저는 대통령과 이 추미애 법무부장 갈등의 당사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과 그걸 지켜보기만 했던 청와대나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이 생각합니다. 부분은 앞서 이제 저희가 당시 지난해 12월 1일자 조간의 헤드라인들을 봤는데 총리가 공개적으로 사퇴 건의를 했었잖아요. 네. 총리가 공개적으로 동반 사퇴를 건의한 부분과 그다음에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따르면 인터뷰에 따르면 누군가 찾아와서 동반 사퇴하면 징계 안 할게. 어떻게 보면 사퇴 압박이 있었던 건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뭐 이걸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미 뭐 비슷한 식의 총리가 또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국정을 통할하고 있는 총리가 예.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이 사태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를 공개적으로 했다. 뭐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쨌든 총리실에서도 얘기가 흘러나왔잖아요. 저는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예. 보고 다만 그 이후에 누군가 찾아가 가지고 이만저만하니 그만두면 징계 뭐 유야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좀 다른 거죠. 그건 부적절하다. 다른 건데 후자의 경우에는 뭐 어떤 관계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했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압박이 아니고 예. 일종의 조언일 수도 있는 건데 당시 정황상 윤석열 총장은 그걸 압박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본인이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주장하면 뭐 그 압박으로 보일 수도 있는 면이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그 기사에 보면 그 당시 기사에도 나왔잖아요. 나도 고민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고민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될 자리예요. 그걸 고민만 계속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 과정,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진행된 과정을 보면 청와대는 정면 대결을 한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우회해서 돌려서 뭐 이거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이렇게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국민들의 신뢰도 잃고 그리고 그 법무부도 그 뭐랄까 그 법무부로서의 저스티스 미니스터로서의 예. 정의부로서의 그런 권위가 다 떨어졌고 검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신창이가 됐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총장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다 복귀를 해보면 이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의 리더십 크라이시스였구나. 대통령이 결정을 못 해준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구나. 당시에. 그런 물론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런 질문도 있지 않았나요? 당시로서는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물러나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그렇죠. 사실 그전 박근혜 정부 때도 최동욱 전 총장을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얼마나 내보내고 싶었겠습니까? 결국 이제 혼외자 뭐 논란을 찾아서 물러나게끔 했었는데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부담도 됐을 것 같아요.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 정치적 부담을 감수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국정의 혼란과 또 이 분열과
그 후과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직접적으로 윤석열 총장한테 당신 물러나시오 하지 않더라도 이 상황을 대통령으로서는 참 이게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말 한마디면 그 순간 둘 다 물러나는 겁니다. 근데 윤 총장이 그랬잖아요. 아니 저 대통령이 나한테 열심히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인사권자가 이게 무슨- 인사권자가 의중을 비추면 사실은 그 임명된 그 이 장관이든 총장이든 그 의중이 분명하면 물러나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버팁니까? 근데 이제 분명한 시그널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 장관을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 적정하게 관리를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둘 다 물러나게 하든지 아니면 윤 총장한테 그러지 마라라고 분명한 경고를 주든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당신 이 검찰총장 자리에 못 든다. 이도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단 당시 그런 상황 때문에 이른바 추윤 갈등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일단 양강구도의 한 명인 여론조사상 대선 주자로 부상했죠. 대선 주자가 됐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이 당시 압박설에 대해서 기자가 물어봤을 때는 특별히 할 얘기 없다. 뭐라고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작정한 듯이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쫙 다 얘기를 했어요. 그 배경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1년 전에 아니 1년 전은 아니죠. 약 6, 7개월 전에 본인을 키웠던 이 반사광들을 다시 한번 모으려고 하는 건지 저는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이제 윤 총장 같은 경우는 윤 총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나 이것은 그 박근혜 정부와 맞서 싸웠고 그다음에 자기를 임명해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맞서 싸웠다라는 그런 예. 신뢰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은 자기를 이렇게 띄웠던 것이 문 정부와의 각을 세우는 예.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역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 밝힘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탄압을 받은 사람이야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피해자임을 재각인시켜주는 것 그런 모습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동어 반복의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국민들이 누구나 짐작 가능한 스토리예요. 그게 윤 총장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 흘러나온 바는 없지만 때문에 이건 이제 일종의 반사체로서 효과를 결집의 효과를 한 번 더 극대화시켜 보겠다. 예. 지금 이제 지지율도 답보 상태에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미지 손상되는 그 사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열흘밖에 정치를 안 했지만 그런 어떤 그 의도에서 나온 거긴 한데 사실 뭐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짐작 가능한 스토리고 어느 정도는 다 짐작. 대략 알만한 사람들을 알만한 예. 스토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과연 그것 다음에 윤석열에게 뭐가 있느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를 운영하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들의 이 안전과 또 이 번영을 예. 추구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냐, 컨텐츠가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이게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건데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면 저는 그 반사체로서의 효과는 점점 더 떨어질 거고 과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평생 검사였구나. 라는 어떤 인식만 더 각인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콘텐츠를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화법도 좀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열흘밖에 안 됐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온 지. 근데 지난 열흘간 한 얘기 중에 뭐 새로운 얘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철학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경제든 안보든 이제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런 걸 드러내는데 사실 그런 얘기도 굉장히 낯익어요. 기존의 보수 정당에서 혹은 보수 정치인들이 그동안에 줄곧 해왔던 그런 얘기와 그런 콘텐츠들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까지 지지세를 확장하겠다는 그런 본인의 목표나 의도에 비해서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냐. 오죽하면 유승민 의원이 저토록 보수적이었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 기대했던 정치인 윤석열에게 기대했던 어떤 새로움이라는 건 없다. 현재까지는. 예. 예. 그리고 약간은 또 그 비슷한 맥락이지만 역풍이 불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임명받았던 부분인데 그 내부에 있었던 부분을 이제 딱 밝힌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야 뭐 서로 그 대통령과 사이에 있었던 청와대와의 사이에서 했던 것을 이렇게 까는구나라는 예. 생각에서 약간 좀 심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사실 뭐 기자가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했겠지만 하지만 기자가 물어본다고 또 다 대답하는 건 아니잖아요. 작심하고 대답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마 이게 이슈 전환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주요 대선 주자가 툭툭 던지면
언론은 또 관련돼서 취재를 하고 또 보도를 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저희도 뭐 그럴 수 있고 관심들이 커지니까 이렇게 이제 이슈 전환 효과도 있는데 그 전에 윤 전 총장이만 빠져나가고 싶은 이슈는 뭐 부인과 처가 쪽일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 이 때문에 윤 전 총장을 향해서 높이는 공세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표절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세간에는 윤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논문의 표절은 연구윤리의 위반은 물론이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엄연한 형사사항의 범죄 행위입니다. 대학의 논문 심사를 거짓으로 방해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논문 얘기인데요. 저는 왜 이렇게 주요 정치인들이 자꾸 논문을 따는지, 논문을 뭐 석사나 박사 논문을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항상 뒤에 말만 많은데 원래는 이제 김건희 씨의 논문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문제 삼으면서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정치권 전반에 좀 퍼졌습니다. 일단 대통령 부인 논문의 진실성 검증 대상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은? 대통령 부인 아니고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대통령 대선주자 후보로 부인. 나온 사람의 대선주자 부인일 뿐인데 김건희 씨가 대선 후보가 아니고 김건희 씨가 공직 후보자도 아니잖아요. 예. 물론 논문 표절이라는 거는 연구윤리 측면에서 굉장히 잘못한 행동이죠.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저는 본인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해당 그 박사학위를 수여했던 학교에서 예. 지금 조사에 들어갔잖아요. 윤리위원회에서. 그렇죠. 그 조사 결과가 밝혀지면 그에 따라서 법적 책임이든 도의적 책임이든 져야 될 사안인데 저 사안을 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후보 자격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게 검증의 대상이냐. 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과한 제가 보기에는 좀 주장이고 일종의 견강부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따지면 논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특히 논문 썼던 정치인들 중에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절만 하더라도 연구윤리가 그다지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거든요. 2007년인가에 그 정리가 예, 됐죠. 이 연구윤리가 엄격해진 게 국회 청문회 때문입니다. 그렇죠. 청문회에 이제 뭐 논문 썼던 교수 출신, 학자 출신, 그러니까 숱하게 어떤 표절이나 연구윤리 위반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히려 대학에도 거꾸로 효과를 미쳐서 지금 엄격하게 그런 연구윤리를 적용하는 예. 이런 좋은 관행이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 김건희 씨의 논문이 아마 2007년인가 썼던 예. 것 같아요. 당시만 하더라도 또 이게 이제 학문이 굉장히 실용적인 영역의 학문이에요. 물론 학문 간의 어떤 차별을 제가 두자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긴 한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 본인이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면 잘못한 일이고 그에 따르는 도의적 법적 책임이 발생하면 져야 되죠. 근데 윤석열 총장이 결혼도 하기 한 6년 전에 쓴 논문을 가지고 당시에 검사인 윤석열이 그에 영향을 미쳤을 리도 만무하고 김건희 씨를 알지도 못했을 텐데 당신의 부인이 과거에 논문 표절을 했으니 당신은 후보 자격이 없다. 이거를 계속 주장하는 거는 제가 보기 설득력이 별로 없고 예. 이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키우려고 하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부정적인 효과 내지는 어떤 역풍도 그럼 다 까보자. 대선 주자들 논문 쓴 거 다 까보자. 이런 어떤 곤란한 상황이 직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요. 뭐 똑같은 생각인데요. 특히 이제 김용민 의원이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문제가 일파만파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그건 본인의 희망사항일 것이고 실제로 김용민 씨나 김영배 의원이 나와서 과잉 대응을 할 경우에는 그럼 뭐 당신들은 뭐 이렇게 깨끗하다고 뭐 아까 지금 우리 박 총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게 과연 대선 후보도 아니고 그냥 그 후보 중에 한 사람의 부인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공격식으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하고 그러다가 뭐 일단 장모일은 장모일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부인의 일부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면서 딱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새벽 2, 3시까지 책을 읽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만큼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 석사학위도 2개나 받았다. 박사학위 얘기는 논란이 돼서 그런지 이제 일단 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좀 해명하는 게 뭐 정무적으로 이게 괜찮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그게 상당히 잘못된 네. 대응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몰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자기가 막 나서서 이제 두둔하고 나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마음속으로야 자기 부인이니까 얼마나 이제 두둔하고 싶겠어요. 그런 모습은 누구든지 인지상정으로 이해가 되지만 조금 좀 거리를 두면서 상대방의 공격 자체가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본인이 나서서 막 대응하면서 막아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로서는 그리고 새래? 새벽 2, 3시까지 그렇게 매일 공부를 하셔? 라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예. 사실 검증도 힘든 거고요. 그러네. 그리고 아까 이 자리 석사나 박사학위에 대한 것도 사실은 김건희 씨가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나도 뭐 석사 있고 박사학위니까 예. 당장에 그래? 그럼 당신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논문 얘기가 나온 그렇죠. 거죠. 그래서 해원 너무 유지. 과잉된 대응을 하다 보면 공격하는 쪽이든지 방어하는 쪽이든지 그게 역효과, 부작용 이런 걸 낼 수가 있다. 요 선을 잘 지켜야 된다.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이 SNS를 열면서 애처가라고 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처가로서 부인이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 또 본인이 공격받는 거에 대해서 방어하고 싶은 심리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 해명이라고 보고 제가 이 인터뷰에서 가장 문제 삼고 싶은 대목은 장모의 일은 장모의 일이고 예. 나에게는 나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형적으로 저는 법률가의 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라면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장모가 어쨌든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실형을 받고 그로 인해서 또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가족의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거는 윤석열 총장과 결혼한 이후에 가족이 된 이후에 발생한 일이에요. 그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라도 유감 표명을 해야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유심히 들어봤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형식적인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건 전형적으로 법률가의 시각이거든요. 예.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법 적용에 누구도 예외는 없고 하지만 그 법 적용 그 법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장모고 당사자고. 나는 예. 그와 상관없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정치인 윤석열에게 기대하는 태도는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이 자초지정이 어떻게 됐든 또 아직 확정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대법원 가가지고 유죄 혐의가 인정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으나 예. 국민들 앞에 나서서 이 대권주자로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에 대해서 도의적인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도의적인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는 건 여전히 법률가의 이 시각과 마인드로 세상을 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게 지금 이 하나 문제에서뿐만이 아니고 각종 문제에서 저는 저런 시각들이 드러나고 그게 오히려 국민들 눈에는 이게 윤석열이 갖고 있는 한계구나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은 법률가 초기니까 예. 좀 지켜보죠. 뭐. 일단 뭐 저도 하나 얹으면 저도 지난해까지 그 수험생의 학부모였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다고 공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